같은 공항, 같은 심사대에서 왜 7배 차이가 날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 심사관 슈테파는 20년 경력의 마지막 날 믿기 힘든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여권 소지자들은 평균 32초 만에 통과하고 다른 이들은 3분 47초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운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쌓인 집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호텔 보증금은 4배 차이, 렌터카 보험료는 절반, 부동산 계약은 서류 하나로 해결됩니다. 독일 연방경찰청 데이터가 증명한 0.08%의 비자 위반율. 이것이 만든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숫자로 말하는 신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테판 밀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터미널 1에서 20년간 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했어요. 제 부스 번호는 A-47이었죠. 하루 평균 300명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20년이면 약 150만 명이 제 앞을 지나간 셈이에요. 2024년 4월, 은퇴까지 정확히 6개월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인사팀에서 퇴직 준비 서류를 보내왔어요.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고 업무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개인 폴더에는 20년치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매뉴얼과 교육 자료였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명은 평균 심사 시간 2019-2024 XLSX였어요.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파일이었죠.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지난 5년간 제가 처리한 입국 심사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어요. 국적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 국적마다 평균 심사 시간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2분 18초였어요. 여권 확인 30초, 질문과 답변 1분, 시스템 입력과 도장 찍기 48초 정도였죠. 그런데 한 줄이 이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평균 심사 시간은 32초였어요. 전체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필터를 다시 걸어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5년간 1247명의 한국 여권 소지자를 심사했고 평균 시간은 32초였어요. 다른 국적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은 41초, 싱가포르는 38초였어요. 독일은 1분 15초, 영국은 1분 22초였습니다. 중국은 3분 47초, 일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5분을 넘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막대 그래프로 국적별 심사 시간을 정렬했습니다. 한국이 최상단에 있었고 그 뒤로 일본, 싱가포르가 따랐어요. 반대편 끝에는 평균 5분 이상 걸리는 국가들이 있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통계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패턴을 읽는 법은 배웠습니다. 1247명이라는 샘플 사이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예요. 32초와 2분 18초, 이 차이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어요. 왜 한국 여권은 32초 만에 처리되는가? 제가 의식적으로 빨리 처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모든 여권을 동일한 절차로 확인해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간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2초.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퇴 전 6개월, 이 의문을 풀어보기로요.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IT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은퇴 전 업무 정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죠. 담당자는 흔쾌히 승인해줬습니다. 20년 근속자에 대한 신뢰였어요. 시스템에 로그인하자 방대한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터미널 1의 모든 입국 심사 기록이었어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치 데이터였죠. 저는 엑셀로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국적별 평균 심사시간 비교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전체 데이터를 국적으로 필터링하고 각 국적마다 평균값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은 평균 32초로 1위였습니다. 일본이 41초로 2위, 싱가포르가 38초로 3위였어요. 이 세 국가는 40초 이내에 심사가 끝났죠. 독일은 1분 15초, 프랑스는 1분 19초, 영국은 1분 22초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1분에서 1분 반 사이에 분포했어요. 중국은 3분 47초가 걸렸습니다. 인도는 4분 12초, 일부 중동 국가들은 5분 23초였어요.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6분을 넘었죠. 최장 시간과 최단 시간의 차이는 11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단순히 시간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추가 질문 횟수도 기록돼 있었어요. 심사관이 체류 목적, 숙소, 귀국 일정 등을 질문할 때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게 되어 있었죠.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추가 질문이 평균 0.3회 발생했습니다. 10명 중 3명만 질문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일본은 0.5회, 싱가포르는 0.4회였죠. 반면 중국은 평균 3.2회, 일부 국가들은 5회 이상 질문을 받았습니다. 서류 재확인 요청 횟수도 차이가 컸어요. 한국은 0.1회였습니다. 100명 중 10명만 서류를 다시 확인받는다는 뜻이죠. 중국은 2.1회, 일부 국가는 3.5회였어요. 귀국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빈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정리했어요. 국적별로 심사 시간, 질문 횟수, 서류 재확인 횟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심사관 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은퇴 전 프로젝트 협조 요청이었어요. 국적별 심사 패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적었죠. 다음 날 아침, 5명 모두 회신이 왔습니다. 모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답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32초에는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인터뷰는 안나와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15년차 심사관이었어요. 부스 번호 A-52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제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안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자신도 비슷한 패턴을 느껴왔다고 말했어요. 한국 여권을 보면 손이 자동으로 빨라진다고 했죠. 15년간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기간 위반도 없었고 허위 서류 제출도 없었어요. 안나는 자신의 개인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보내온 데이터는 제 분석과 일치했어요. 평균 심사 시간 34초였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은 토마스였어요. 8년차 심사관으로 부스 B-23에서 근무했죠. 그는 통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독일 연방경찰청의 비자 위반 통계를 언급했어요. 한국은 위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죠. 정확한 수치는 0.08%라고 알려졌습니다. 10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토마스는 자신의 경험도 들려줬습니다. 8년간 약 70만 명을 심사했는데 그중 한국인은 약 3만 명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중 문제가 된 경우는 단 2건이었죠. 하나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서 재확인한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위반 사례는 제로였어요. 세 번째는 마리아였습니다. 12년차 심사관으로 터미널 2에서 근무했죠. 그녀는 서류 준비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여행자들은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귀국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표까지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제시한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이게 시간 단축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를 넘어 다른 공항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뮌헨 공항의 클라우스, 베를린 공항의 슈테피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그들도 같은 패턴을 확인해줬습니다. 뮌헨의 데이터는 평균 35초, 베를린은 29초였어요. 독일 전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5명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어요. 공통점이 명확했습니다. 첫째, 비자 위반율이 극히 낮다. 둘째, 서류 준비가 완벽하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다. 넷째, 20년간 누적된 신뢰가 작동하고 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단 신뢰도의 문제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약속을 지켰고 그게 쌓여 다음 사람의 32초를 만들고 있었죠. 공항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확장했어요. 신뢰 프리미엄은 입국 심사대에서만 작동할까요? 아니면 다른 산업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공항 근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힐튼 프랑크푸르트 에어포트였죠. 저는 프런트 매니저인 얀을 만났어요. 그에게 체크인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얀은 흔쾌히 설명해줬어요.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신용카드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객실 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보증금이었죠. 그런데 금액이 국적에 따라 달랐어요. 한국 손님은 50유로, 일본은 70유로,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200유로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얀은 노쇼율과 객실 파손율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통계였죠. 한국 투숙객의 노쇼율은 0.2%였습니다. 객실 파손이나 미니바 무단 사용은 거의 없었어요. 반면 일부 국적은 노쇼율이 8%를 넘었고 객실 파손 클레임도 빈번했습니다. 얀은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 손님들은 체크아웃 시 객실을 정리하고 나간다고 했죠. 침대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수건을 욕실에 걸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좋아하는 손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두 번째 장소로 렌터카 회사를 찾았습니다. SIXT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점이었어요. 지점장 페터를 만났죠.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렌터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500유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고객은 300유로만 받는다고 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차량 반납 상태가 우수했기 때문이에요. 패턴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해줬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고객 1247명 중 차량 손상 클레임은 단 3건이었어요. 비율로 계산하면 0.24%였죠. 패턴은 더 중요한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연료 규정 준수율이었어요. 렌터카는 대여 시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주고 반납 시에도 가득 채워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덜 채우면 주유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죠. 한국 고객의 연료 규정 준수율은 98%였습니다. 일부 국적은 50%에도 못 미쳤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단기 임대 전문 업체였죠. 중개인 마르쿠스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인 세입자를 가장 선호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계약 위반이 없다. 3개월 계약이면 정확히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했죠. 둘째, 원상복구가 완벽하다. 입주 시 상태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셋째, 이웃 민원이 전무하다.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어요. 한국인 세입자는 보증금 중 100%를 돌려받는다고 했죠. 다른 국적은 평균 85%만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15%는 청소비나 수리비로 공제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보증금 75% 할인, 렌터카 보증금 40% 할인, 부동산 보증금 100% 환급.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신뢰는 공항을 넘어 산업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공식 통계가 필요했어요. 독일 연방경찰청에 데이터 요청서를 제출했죠. 요청 사유는 은퇴 전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20년 근속 심사관이라는 신분이 도움이 됐어요.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연방경찰청 국제협력과에서 보낸 PDF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외국인 체류 현황 및 위반 통계 2019-2023이었죠. 8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비자 위반율이었습니다. 국적별로 정리된 표가 있었어요. 한국은 0.08%였습니다. 1000명 중 0.8명, 즉 약 1250명 중 1명꼴이었죠. 일본은 0.12%, 싱가포르는 0.15%였어요. 이 세 국가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EU 평균은 2.3%였어요. 한국보다 약 29배 높았죠. 중국은 4.7%, 인도는 6.2%였습니다.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10%를 넘었어요. 최고치는 12.8%였죠. 한국과 비교하면 160배 차이였습니다. 비자 위반의 유형도 분류되어 있었어요. 체류기간 초과, 불법 취업, 허위 서류 제출 등이었죠. 한국의 경우 0.08% 중 대부분은 체류기간 초과였고 그마저도 12일 정도의 실수였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제로였어요. 두 번째는 범죄율 통계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집계한 데이터였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록이었죠. 한국 관광객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0.3건이었습니다. 연간 약 50만 명의 한국인이 독일을 방문하니까 5년간 약 250만 명 중 75건이 발생한 셈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경범죄였습니다. 교통 위반이나 소액 절도였죠. EU 전체 관광객 평균은 10만 명당 4.7건이었어요. 한국보다 약 16배 높았습니다. 일부 국적은 10만 명당 20건을 넘었죠. 강력 범죄 비율도 높았어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기 통계였습니다. 이건 연방금융감독청 자료를 인용한 것이었어요. 국적별 카드 사기 발생률이 정리돼 있었죠. 한국 카드의 사기율은 0.02%였습니다. 1만 건 중 2건 꼴이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죠. 일본은 0.03%, 싱가포르는 0.04%였습니다. 독일 국내 카드도 0.08%였으니 한국이 독일보다 낮았어요. 일부 국가의 카드는 사기율이 2%를 넘었습니다. 한국보다 100배 높은 수치였죠. 이 때문에 유럽 많은 상점에서 특정 국가 카드는 거부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엑셀 시트로 통합했습니다. 비자 위반율, 범죄율, 카드 사기율, 그리고 제가 수집한 심사 시간, 호텔 보증금, 렌터카 데이터까지요.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신뢰 프리미엄 측정 가능한 국가 자산이었죠. 은퇴 전에 동료들과 공유할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경제 수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GDP가 더 높은 나라들도 신뢰 지표는 낮았으니까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사서에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규범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죠. 그녀는 몇 권의 책과 논문을 추천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건 한국의 초등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시간 약속 교육이 1학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등교 시간 지키기, 준비물 챙기기, 약속 시간 지키기가 반복적으로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공공예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대중교통에서의 행동 규범이 교과서에 명시돼 있었어요. 조용히 하기, 차례 지키기, 공간 깨끗이 사용하기 등이었죠. 이런 교육이 12년간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한국학생회에 연락했습니다. 회장인 민준이라는 학생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민준에게 약속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10시 약속이면 9시 50분에 도착한다고 했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준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지각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지우는 대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반납 기한을 정확히 지킨다고 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도 약속한 날짜에 꼭 갚는다고 했죠.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학생 수비는 공공장소 예절을 언급했어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는 자동으로 목소리를 낮춘다고 했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배웠다고 해요. 저는 메모하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이야기는 제가 본 데이터와 연결됐어요. 시간 약속 지키기는 비자 위반율 0.08%로 나타났고, 공공예절은 박물관 민원 제로로 측정됐으며, 대여 규칙 준수는 렌터카 손상률 0.24%로 증명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작은 습관이 집단의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요.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그게 1000명의 데이터가 되고 1000명의 데이터는 다음 한 사람의 32초를 만든다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엑셀 시트를 열고 계산기를 꺼냈죠. 첫 번째 계산은 공항 운영 효율이었습니다. 한국 여권 심사 시간은 평균 32초, 전체 평균은 2분 18초였어요. 차이는 1분 46초였죠. 여행자 1명당 1분 46초를 절약하는 셈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연간 약 50만 명의 한국인이 입국합니다. 50만 명에 1분 46초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봤어요. 약 88만 3천 초였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245시간, 일수로는 약 10일이었죠. 심사관 1명의 연간 근무 시간은 약 1800시간입니다. 휴가와 교육 시간을 제외한 실근무 시간이에요. 245시간은 심사관 0.14명분의 연간 업무량에 해당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 심사관의 평균 연봉은 약 5만 유로입니다. 0.14명분이면 약 7천 유로예요. 하지만 이건 한국인만 계산한 거였어요. 일본인은 연간 약 35만 명, 싱가포르인은 약 8만 명이 방문합니다. 이 세 국가를 합치면 93만 명이에요. 모두 평균보다 빠른 심사를 받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약 400시간, 심사관 0.22명분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만 1000유로였어요. 두 번째 계산은 호텔과 렌터카였습니다. 앞서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고객은 보증금이 낮았어요. 호텔은 150유로 할인, 렌터카는 200유로 할인이었죠. 이건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연간 50만 명 중 약 30%가 호텔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5만 명이에요. 1인당 150유로 할인이면 총 2250만 유로입니다. 렌터카는 약 10%가 이용하니 5만 명이고 1인당 200유로면 1000만 유로예요. 합치면 3250만 유로였죠. 저는 보험 논리를 떠올렸습니다. 보험료는 위험률에 따라 책정되죠.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낮아요. 같은 원리였습니다. 신뢰도가 높으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형 자산의 측정이었습니다. GDP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었어요. 브랜드 가치처럼 말이죠.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는 측정 가능한 경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 제목을 정했어요. 트러스트 프리미엄 더 인비저벌 에코나믹 에셋, 신뢰 프리미엄 보이지 않는 경제 자산이었습니다. 부제는 How Individual Integrity Creates National Value, 개인의 성실함이 국가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보고서는 총 35페이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12페이지, 현장 인터뷰 8페이지, 문화 연구 7페이지, 경제적 가치 계산 8페이지였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했습니다. 은퇴식 날 발표할 자료였죠. 2024년 10월 15일, 제 은퇴식이었습니다. 공항 회의실에는 동료 심사관 50여 명이 모였어요. 후배들, 상사들, 그리고 터미널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죠. 회의실 뒤쪽에는 20년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4년 첫 출근 날, 2010년 터미널 확장 기념식, 2015년 우수 직원 표창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신뢰 프리미엄 보이지 않는 경제 자산. 20년 경력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손에 들린 리모컨이 약간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라 감회였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데이터였어요. 32초 대 2분 18초, 국적별 심사시간 그래프를 보여줬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안나가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녀도 같은 패턴을 경험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비자 위반율이었습니다. 0.08% 대 2.3%, 한국과 EU 평균의 비교였어요. 토마스가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통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율 10만 명당 0.3건, 네 번째는 카드 사기율 0.02%였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저는 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호텔 보증금 75% 할인, 렌터카 보증금 40% 할인, 부동산 보증금 100% 환급.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건 몰랐네요. 여섯 번째는 경제적 가치 계산이었습니다. 연간 1만 1,000유로의 공항 운영 효율, 3,250만 유로의 개인 혜택을 제시했어요. 신뢰는 측정 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죠. 터미널 매니저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는 문화 연구였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했죠. 시간 약속, 대여 규칙, 공공 예절. 개인의 작은 습관이 집단 데이터가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해도 되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다른 국가들도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한국도 70년이 걸렸으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성실함이 국가의 통행증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8년차 심사관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EU에 공유할 계획이 있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이미 연방경찰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15년차 안나가 손을 들었어요. 슈테판, 2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데이터 발견한 그날이요. 32초라는 숫자가 이렇게 큰 이야기를 담고 있을 줄 몰랐어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부스 A-47에 앉았어요. 20년간 앉았던 그 자리였죠.
오후 6시까지 3시간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3시 15분, 첫 번째 승객이 왔습니다. 독일 여권이었어요. 1분 10초가 걸렸죠. 3시 30분, 중국 여권 소지자였습니다. 3분 40초가 걸렸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였지만 습관은 그대로였죠.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주워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감동 한 스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